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인해 고스란히 드러난 불려오의 실체를 지켜본 60대 여자입니다. 그 불려오란 바로 제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였어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만 했지 그런 상종 못할 인간이 우리 집안에 식구로 들어올 줄 꿈에도 몰랐죠.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며느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평범했던 제 친정에 비해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인품에 반해 저는 소개로 만난 남편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죠.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친 저와 달리 남편의 형편 때문에 국민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했다더군요. 나는 내 인생에 딱히 후회는 없지만 못 배운 거 그거 하나가 한으로 남아있어. 그러니 내 자식들만큼은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고 싶어. 전기 기술자로 일하던 남편은 열심히 일해 맏아들과 두 딸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한 번도 집에서 부업을 쉬지 않았죠. 덕분에 우린 차곡차곡 재산을 쌓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 또한 고맙게도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어 세 아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딸은 대기업에, 아들은 중견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회사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남편은 결혼자금 대신이라며 아들에게 7천만 원을 보태주었어요. 아들의 사업은 잠시 불안한 시기를 거쳤지만 점차 안정되어 제법 성공의 궤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뒤 아들은 드디어 3남매 중 제일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이 많았는데 벌이는 적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사업 초창기에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분의 딸이에요. 제가 많이 어려울 때 장인어른 되실 분께서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못 모르는 젊은 사업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신 훌륭한 분이세요. 집안이 넉넉해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산 당신 따님을 철없는 사람이라고 걱정하시던데 그 사람도 평소에 제 걱정 많이 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참 얌전하고 조신해 보여 마음에 들더군요. 남편은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약간의 돈을 더 보태주었죠. 아버지, 저 사업할 때 미리 결혼 자금 주셨잖아요. 3천만 원이다. 네 동생들 출산할 때도 내가 조금씩 더 얹어줬어.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처가에서 집까지 해주시는데 적어도 기죽지 말라고 주는 거야. 잘 살거라 우리 아들. 남편과 제게 남은 건 집과 약간의 재산이 다였지만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더군요. 이제 남편과 저 둘이서만 오붓하게 살면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결혼 전 며느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부 연기였으니까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뒀다고? 그 좋은 공무원을? 네, 어머님. 어차피 남편 벌이도 많은데 제가 뭐하러 그 박봉직을 오래 붙잡고 있겠어요. 제 나이도 있으니 편히 쉬면서 아이 가지려고요. 그 이후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던 며느리에겐 통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도 하지 않은 며느리가 임신 부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얘 며느라, 생일이 너희 시아버지도 수저 나르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어쩜 그렇게 소파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 어머님, 임신 준비할 때 무리하면 안 돼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시댁에 오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라 어렵게 거름한 건데 일까지 시키려고 드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선 저희 부모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세요. 우리가 너한테 언제 일을 시켰어? 다들 밥 먹을 준비하는데 다 담아놓은 음식 식탁으로 옮기는 것도 일이냐? 아니면 적어도 어른들이 움직이는데 눕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제야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 민기적대며 식탁으로 오더군요. 남편도 딸들과 사위들도 모두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지만 며느리는 철판을 깐 건지 고기만 쏙쏙 골라
신나게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직 아들만이 민망한 듯 저와 남편에게 죄송한 표정을 지었죠. 며느리는 배가 부른지 다들 밥상을 치우는 동안 방에 들어누워 잠이 들었더군요. 큰딸은 며느리가 자고 있는 방문을 노려보다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새언니 지금 쌍둥이라도 임신하고 있는 줄 알겠네. 어쩜 저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 곱게 자랐다더니 원래 천하태평인 거야. 아니면 여우처럼 머리 쓰는 거야? 오빠는 왜 또 저걸 다 받아주고 있어? 오빠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임신이 잘 안 돼서 저 사람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저러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분명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왜 자꾸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집사람이 집안일 하는 데는 익숙치 않아서 여기 오면 더 저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너희 집에선 네가 혼자 다 하는 거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다더니만 네 처가댁이 그 정도로 부자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내가 막내다 보니까 장인 장모님하고 형님께서 아내를 오냐오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아내가 원해서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 일주일에 5일씩 와주고 계세요. 어떻게든 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통 짬이 안 나서요. 그래도 저 그만한 벌인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결혼했다고 정과 다르게 고생시키며 살 순 없잖아요. 가족 모임 땐 제가 아내 목만큼 더 일할 테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남편은 이마를 짚으며 탄식을 하더군요. 딸들과 사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엄마, 오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꽤 속 끓이고 있나 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세연이 자는 방에 오빠가 들어가서 언성 높이는 거 내가 밖에서 들었거든? 부모님 다 계시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하냐고. 아마 아까는 엄마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서 좋게 포장하려고 했나 봐. 나중에 막내딸이 제게 속삭여준 이야기를 듣고 더욱 속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정 힘들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겠지 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들에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저희 집에 오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가지각색이었어요. 새로 받은 네일아트가 망가진다. 헛구역질을 하는 게 임신 초기인 것 같다. 등등 말입니다. 물론 역시나 임신은 아니었고 결국 꾹꾹 참던 화가 폭발해 남편은 며느리에게 호통까지 쳤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 가족끼리 대화할 땐 참여하지도 않고 뚱해 있어. 우리 집에 와 있는 시간 중 절반은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기까지 하려면 며느리 넌 대체 우리 집에 왜 오는 거냐?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오는 거죠. 이럴 거면 그냥 오지 말거라. 인성이 너도. 내가 집에 며느리 들인 거냐? 상전을 들인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여보, 내가 제발 이번 명절만은 그러지 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처가에도 안 갈 거야. 얼른 우리 부모님께 사과드려. 왜 불똥이 우리 집으로 튀어? 알겠어. 사과드리면 되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진짜 임신이라도 한 건지 요즘 너무 노곤하고 몸이 무거워서 그랬어요. 너 저번에도 똑같이 말하더니만 결국 임신이 아니었지 않니? 그리고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어른들 앞에선 행동거질 조심해야 하는 거야. 내가 너 언제까지 그러나 두고 봤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행동하면 나 너 안 볼 거다. 인성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 저 행동 단속 못할 거면 우리한테 이런 걸 보이러 올 생각도 하지 마. 자식들에게 큰소리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는 남편이건만 오죽 화가 났으면 저랬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번 고른 곳을 터뜨렸으니 다음 가족 모임 땐 적어도 전보단 나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네 처는 이번 명절엔 처가댁에 가 있겠대요. 뭐? 우리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명절인데도? 결혼한 지 2년 뒤부터 며느리는 아예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바로 마스크 시국 때문에 크게 힘들어진 아들의 사업 자금 문제였죠. 제가 기가 차서 전화를 거니
며느린 도리어 당당하게 이러더군요. 어머님 아들 사업 안 살리고 싶으세요? 저 어떻게든 돈 좀 빌려보려고 친정에 온 거예요. 명절 내내 아버지 앞에서 얼굴 보이고 꼬리라도 흔들어야 사업 자금을 빌려주시든 생활비를 도와주시든 할 거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남편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명절엔 아예 핑계를 대려는 노력조차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이 해외여행 가신다기에 따라왔어요. 그건 인성이한테 들었다. 그래도 적어도 못 온다는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 요새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서 집안일 해주는 사람도 못 부르고 제가 직접 해요. 평생 안 하던 일 갑자기 하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가뜩이나 임신도 안 돼서 마음고생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남의 집 명절까지 챙겨야 돼요? 남편이라도 보냈잖아요. 그럼 된 거죠. 넌 지금 우리 아들 사업 어려워졌다고 아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냐? 전에도 우리 집에 잘한 건 없다지만 너 행동이 너무 도가 지나치잖아. 너 이러는 거 사돈 어른들도 아시니? 당연히 모르시죠. 저희 부모님한텐 남편이 사업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명절도 못 셀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둘러대놨는데요. 그래야 기특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 위해서 친정의 손이라도 벌려보려고 노력하지. 어머님, 아버님은 남편한테 뭘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을 진짜 위하신다면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당시 아들은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였는데 돈 때문에 며느리가 얼마나 무시를 했던 건지 많이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갑자기 고생하게 된 사람한테 무슨 염치로 저희 집에 오자고 하겠어요. 힘들어하는 건 저 하나로 족한데 아내 때문에 두 분 마음까지 심란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해요. 인성아, 우리도 우리다만 너희 결혼 생활 정말 괜찮은 거니? 한쪽만 무작정 이해하고 굽히는 게 현명한 부부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 결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버틸 만큼 버텨보지도 않고 아내를 포기하는 건 너무 비겁한 일 아닌가요? 물론 집사람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없는 사람이니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고 제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말처럼 결혼은 어렵게 결정한 일륜지 대사인 만큼 뭐든 쉽게 결정 내리면 안 되는 법이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없는 부부관계라면 아이가 없을 때 일찍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가 왜 부부인지 가슴 깊이 잘 생각해 보렴. 솔직히 저는 아들에게 그냥 이혼하라고 종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침착하게 조언을 해주더군요. 저는 남편의 판단을 믿고 지지했기에 애써 아들에게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에게 믿지 못할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 감전돼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네, 전기공사를 하시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건 맞는데 얼굴하고 손에 화상을 입고 그 뒤에 2층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까지 했어요. 얼른 병원으로 와주세요. 충격적인 병원 측의 전화에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며 아들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3번의 통화 시도에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엉엉 울며 우선 두 딸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 사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박광규 씨 보호자 되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 어디 있나요? 예? 아직 수술 중이세요. 남편은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선 다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된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였지만 그 순간엔 머리가 하얘져 오로지 가족 모두에게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며느라, 인성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급하게 너한테 전화를 했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감전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어. 너라도 얼른 병원으로 좀 와다오. 네 시누이들도 이미 병원으로 다 오고 있대. 그리고 네 남편에게도 계속 전화 좀 해보려무나. 제가 왜요? 그런데 들려온 며느리의 대답은 경악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보통 가족이 다쳤다고 하면 달려오는 건 둘째치고 놀라거나 걱정이라도 먼저 하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남일을 전해 듣듯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저에게 더한 말을 내뱉곤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왜냐니? 아니, 가족이 다쳤는데 넌 걱정도 안 되니? 그러니까 아버님 다치셔서 수술 받는 거랑 제가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돌아가셨으면 돈도 없는데 조의금이라도 챙기러 가야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저 어머님 아들 때문에 돈 빌리러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큰일 아니면 저한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간다고 아버님 수술이 잘 되거나 못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부재중 전화 뜬 거 보면 남편이 알아서 다시 전화하겠죠.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귀에 들리는 건 죄다 나쁜 소식뿐이지. 재수 온 붓게 진짜. 뭐? 너 말 다 했니? 야, 야! 저는 화가 나서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긴 뒤였습니다. 마침 도착한 딸들과 사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죠. 그 불효 같은 게 끝내 도를 넘는구만. 엄마, 앞으로 그딴 년 상종도 하지 마. 뭐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다 있어. 어? 엄마, 오빠 전화 온다. 얼른 받아봐. 그리고 그때 때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분노 반, 서러움 반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사업 때문에 미팅하느라 못 봤어요. 네 아버지가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술 중이다. 네? 아버지가요? 얼마나 다치셨어요? 어디 병원인데요? 네?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얼굴하고 손에 화상을 입고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대. 근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걘 자기 알 바가 아니라더구나. 네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 치르게 되면 자기 조의금 거들어 가야 되니까 그때 되면 연락하란다. 그리곤 오히려 재수 온 붙는 소식 전했다고 비아냥대면서 끊더구나. 걔가 이래도 우리 가족이니? 아니, 걔가 사람이긴 해? 난 이제 더 이상 걔 며느리로 생각 안 하련다. 그러니까 걔 절대로 병원에도 못 오게 해라. 나랑 네 아버지 눈앞에 나타날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해. 얼마나 분했으면 더 이상 말도 못할 정도로 서럽게 울음이 터지더군요. 딸들과 사위들은 혹시 제가 쓰러질까봐 놀라서 저를 다급히 부축했죠. 아들이 도착한 후에도 한참이 걸린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화상이 심해 남편은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죠. 다리가 문제긴 한데 재활 열심히 하시면 시일이 걸려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화상 흉터는 어쩔 수 없이 안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력도 상하지 않았고 귀, 코, 입 전부 형태도 멀쩡하세요. 생명에도 지장이 없으니 이만하면 천만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후에야 저는 바닥에 스르륵 주저앉았어요. 이대로 영영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날까봐 얼마나 겁이 났던지 안심이 되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죠. 며느리는 결국 끝까지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남편의 수술이 끝나자 그제 아들은 며느리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복도에서 며느리와 통화를 하는 듯 했는데 결국엔 언성이 높아졌는지 저와 가족들의 귀에 아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댈 수가 있어? 뭐? 여기 오면 돈이 나오냐고? 당신은 돈 아니면 가족이든 뭐든 다 상관없다는 거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결혼 생활 못해. 우리 그냥 이혼해. 나도 당신 참을 만큼 참아줬는데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아.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라도 보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그럴 힘이 나지 않더군요. 우린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들 또한 정신없는 가족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의 면회를 위해 우리 가족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루에 한 사람만 5분에서 10분 사이로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자식들 모두 조금이라도 남편과 가까이 있고 싶어 했거든요. 1시간 전쯤 다들 도착해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면회 시간 맞춰서 여기 와 있었네. 병원에 중환자실 면회 가능 시간 물어보고 와보길 잘했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당신?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우리 모두 기함을 했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잔뜩 약이 오른 표정으로 나타난 며느리였거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기겁을 했는데 며느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아들을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오랄 땐 끝까지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여기 병원이야. 조용히 안 해? 내가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 당신 결혼이 장난이야? 결혼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따 대고 이혼 타령이야? 아버님 멀쩡하시다며 생명에도 지장 없으시다며 근데 왜 다들 유난을 떨면서 나한테만 난리야? 내가 이래서 노총각인 우리 오빠한텐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난 이혼 못해. 우리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아빠가 해줬고 당신 지금 어려운 사업 자금도 우리 아빠가 도와준 거잖아. 당신이 여태 누구 덕에 편히 산 줄 알고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리야. 사업도 어려운 마당에 우리 아빠한테 빌린 사업 자금 도로 다 토해내 볼래? 주제 파악을 못하면 알아서 납작 엎드려 있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꼴값이야?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빠한테 이르기 전에. 가뜩이나 남편 일로 며느리에게 화가 나 있는 와중에 제 아들을 짓뭉개는 발언까지 들으니 더 이상 제가 참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번개처럼 달려가 며느리의 뺨을 냅다 내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치셨어요? 며느리는 뺨을 부여잡고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지지 않고 더 크게 소리쳤죠. 그래, 쳤다. 해 이혼. 그깟 돈 얼마가 됐든 내가 우리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갚아주마. 부부끼리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의지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등신이라서 너를 가만두고 봤는지 아냐? 우리 아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어서였다. 내 아들이 어떻게든 끝까지 결혼을 책임지고 싶어 해서. 근데 시부모가 사고가 나든 말든 와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있으면서 돈으로 남편을 겁박하는 게 아내 된 사람으로 할 짓이니?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매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게 그게 아내 된 도리야? 너 같은 며느리는 내 아들 인생을 위해서도 없는 게 100번 낫다. 어차피 인성이 쟤도 이혼한다고 했으니 추잡하게 굴지 말고 당장 갈라서. 결혼했다고 네가 며느리 도리를 했니? 아내 된 도리를 했니? 대체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네 오빠한테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럼 너도 이혼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 가서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앞으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더 이상 우리 가족 거슬리게 하지 말고 영원히 나타나지 말어. 내가 이혼을 하든 말든 어머님이 뭔데 간섭이에요? 아이씨, 입안에 피 났잖아. 아이씨, 돈도 없는 늙은이가 감히 어디다가 손을 올려? 내가 피부 관리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데 내 피부 상하면 어머님이 책임질 거예요? 진짜 노망난 거 아니야? 며느리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까지 달려와 우리를 말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대반전시킬 인물이 극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주영이 너 지금 사부인께 뭐 하는 짓이야? 아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며느리의 부친인 박가사돈이었어요. 박가사돈 옆엔 사부인이 경악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무슨 일인지 당황하다 못해 쩔쩔매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며느리는 다급히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는 척하며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말입니다. 엄마, 아빠, 여긴 어떻게 왔어? 박서방이 박가사돈께서 다치셨다고 연락을 줬다. 면엔 못해도 사부인하고 박서방 얼굴 보려고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그게 사실 아빠, 시댁 식구들이 다 한통속으로 아버님 사고 난 게 다 내 탓이라면서 몰아세우잖아. 난 문병원 죄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집안이 부정탄 거라면서. 나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어. 얼른 나가자. 우는 척 하지 마라. 방금 사부인하고 네가 하는 얘기 다 들었으니까. 너 그동안 박서방 사업 돕겠다고 나한테 계속 돈 빌려가지 않았어? 근데 왜 사부인이 네가 남편 사업이 망해서 무시한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얼른 바른 대로 말 안 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 대신 박가사돈에게 말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돈. 사돈이 그동안 우리 아들 사업 힘들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린 며느리가 사업자금 빌리러 친정 가느라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여도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자기 시애비가 사고 났을 때 병원에도 안 와보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어젠 나한테 그럽디다. 내 남편 죽은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래요. 그딴 소식 들려줬다고 자기 재수 온 붙었답니다. 오늘은 내 남편 보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니까 노발대발하며 달려온 거예요. 사돈, 전 더 이상 쟤 못 참아줍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빌려온 것 같은데 사업자금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드리리다. 어차피 금방 다시 일어설 사업인데 우리가 그깟 돈 하나 못 갚아주겠어요? 금방 다시 일어서다뇨? 박서방 사업 거의 망하기 직전 아니었나요? 그래서 부도만은 막아보겠다고 저희 딸이 그동안 저희 집에서 돈을 쓸어 담아갔었는데요. 박서방이 민망해할 거라기에 박서방한테 제대로 연락도 못 해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였다니 그동안 박서방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명절에 저희 집도 사돈댁도 못 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도 미리 사돈댁에 들렸다가 명절엔 저희 집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박서방 혼자 사돈댁에 갔었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두 사돈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제 아들은 더 황당하다는 듯 말을 이었죠. 돈을 쓸어 담아와요? 그리고 부도라뇨. 저희 회사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장인어른이 제게 직접 빌려주신 돈을 제외하면 아내가 처가댁에 가서 받아온 돈은 100만 원, 50만 원 정도로 거의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신 거 아닌가요? 저 그것도 죄송해서 면목없어 하고 있었는데 대체 아내한테 얼마를 빌려주셨던 거예요? 뭐? 얘 주영아, 네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너 그동안 나한테 몇백, 몇천만 원씩 타가던 거 다 어디다 썼어? 왜 박서방이 그 돈에 대해 몰라? 그게요? 가만 보자. 너 손에 든 그 가방 딱 봐도 새 건데 그거 명품 아니냐? 남편 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겠다는 애가 그런 건 또 언제 샀어? 너 설마 내가 준 돈으로 사치하고 다녔냐? 어? 네 남편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여태 집사람이 집에 가져온 명품들 스트레스 풀라고 장모님께서 직접 사주신 것들 아니었어요? 당신이 쟤한테 저런 거 사줬어? 내 명품도 몇 개 없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사줘요? 이 쌍놈의 기집애가! 끝내 박가사도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내려치더군요. 며느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아빠, 지금 나 때렸어? 난 그냥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핑계대고 빼돌릴 돈이 따로 있지. 힘든 남편을 핑계로 제 입속을 채워? 거기다가 감히 시어른에게 그딴 말을 했단 말이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내가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아주 금수가 됐구나. 너 이리 와. 아주 내가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여보,
우리 아빠 좀 알려줘. 아빠 미쳤나 봐. 놔. 더럽게 누구 팔을 잡는 거야? 며느리는 자기 부친을 피해 제 아들 뒤로 황급히 숨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밀치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마지막 폭탄 발언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나 얼마 전에 당신이 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임신하겠다고 일도 그만두더니 작정하고 피임 시술까지 받았더라. 당신한텐 결혼이 당신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이었을 뿐이지. 결혼 전엔 놀기 눈치 보여서 공무원으로 일이라도 하다가 나랑 결혼하자마자 장인어른 눈치 안 보고 일 그만둬 버린 거잖아. 내가 돈 좀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세상 착한 여자인 척 작정하고 날 속여서. 안 그래? 당신 인생은 거짓말 투성이야. 유일하게 스스로 이뤄낸 공무원마저 때려치우고 당신이 한 게 거짓말 말고 뭐가 있어? 그렇다고 아내로서 나한테 의리를 지키길 해. 며느리로서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줬길 해. 난 당신이 내 사업 때문에 힘들어진 게 미안해서 집안일 일절 안 하고 내가 다 했어도 이해했어. 그리고 피임 시술 사실 알았을 때도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당신하고 대화해보려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괜한 헛수고를 할 뻔했네. 우리 아버지 일로 난 똑똑히 알았어.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걸.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시도 못 살아. 장인어른, 사업상 제게 빌려주신 돈은 그때 약속드린 기한 내에 꼭 갚겠습니다. 제 아내 통해서 빌려주신 돈은 제가 쓴 게 아니니 제가 갚을 돈은 아닌 것 같네요. 귀하게 키우신 따님이니 결혼할 때 해주신 아파트와 함께 그대로 두 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짐 싸서 그 집에서 나올 거고 이혼은 결혼할 때 각자 가져온 것 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빨리 마무리했으면 싶네요. 알면 알수록 며느리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딸의 만행에 충격을 받은 두 사도는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더군요. 사부인은 놀란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죠. 두 사도는 충격이 가시지 않는 눈으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우리 딸이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로 못난 인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이게 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나와 내 아내 탓이야. 주영이 너 얼른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창피하게 여기서? 싫어. 근데 이것이? 박가사도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던 며느리의 뒤통수를 퍽퍽 후려치더군요. 결국 울음이 터진 며느리는 그제야 억지로 무릎을 꿇고 저와 아들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여보, 거짓말해서 미안해. 아빠,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만 때리세요. 아프다고요. 엄청난 진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구경하던 경비원들과 다른 병원 방문객들 모두 잠시 침묵이 흐르자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경비원들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며 며느리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더군요. 두 사도는 엉엉 우는 며느리를 끌고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떠밀리듯 병원을 나서게 됐죠. 그리고 마침 연애 시간이 되어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 대표로 남편의 면회를 위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 당신이 너무 걱정돼서. 난 괜찮아. 애들도 다들 걱정하지? 걱정시켜서 미안해. 성한 곳이 없던 남편은 얼굴과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걱정했을 저와 가족에게 미안해하더군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저는 엉엉 울기만 했죠. 남편은 무려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린 남편에게 며느리의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고 그 사이 저희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빠르게 협의 이혼을 진행했죠. 강경한 박가사돈에게 며느리가 찍소리도 못하고 눌려있던 덕에 다행히 이혼 소송까진 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후 딱 한 번 사돈 부부가 남편의 병문안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저희 남편에게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빠른 쾌차를 빕니다, 박가사둔. 이런 상황에 제 딸 때문에 큰 소란을 일으키게 돼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딸 자식을 엉망으로 키워서 시집 보내 정말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긴 전부 들었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되어 안타깝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지요. 제 아들이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라 꼭 끝까지 좋은 인연이고 싶었는데 그거 참 유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힘들어도 박서방 평판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줬던 아파트는 금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제 딸은 원룸 월세 구할 보증금만 쥐어주고 쫓아냈어요. 그것이 막내고 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가진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헛된 욕심만 부리는 못난 인간으로 자랐네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누릴 자격이 없지요. 이제라도 그동안 잘못 시켰던 자식 교육 아주 단단히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면 가슴 아프지만 매정하게 놓을 줄도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박서방, 내가 빌려줬던 사업자금은 갚지 말게. 네? 하지만 자식 잘못 키운 부모가 이렇게라도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주게. 사실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지만 자네 앞에 서 있을 면목이 없구만. 부디 사업 무사히 잘 재기하고 잘 살게. 그동안 못난 딸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참고 살아주려고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웠네. 사부인 또한 제 남편과 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두 사람은 병실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더니 저런 좋은 분들 아래에서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우습게도 이틀 뒤 제 휴대폰으로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건 일 자체가 처음이라 저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죠. 네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이니? 어머님, 남편이 진짜로 저랑 이혼하게 두실 거예요? 우리 이혼 확정하러 한 번 더 법원 방문하면 정말로 남남이 된다고요. 어머님, 저 앞으로 음식도 열심히 돕고 집안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할게요. 앞으로 저 진짜 잘할 테니까 제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저희 남편 효자인 거 아시죠? 어머님이 설득해 주신다면 그 사람 저 한 번쯤은 용서해 줄 거예요. 친정에 아무리 찾아가도 부모님도 오빠도 저한테 문도 안 열어줘요. 저 평생이 원룸에서 살기 싫어요. 남편이랑 이혼하면 부모님 끝까지 저 모른 척 하실 거고 제 인생은 그대로 종시는 거라고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거짓말로 결혼하고 거짓말로 일까지 그만두더니만 힘든 네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사치 부린 대간 치르기 싫다 이거니? 그리고서 뻔뻔하게 이혼하기 싫다는 이유도 오로지 네 인생 편하고 싶다는 거 하나뿐이구나. 예, 내 아들이 왜 지옥문으로 훤히 가는 길을 네 편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니?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죄가 있다면 너라 내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들인 거 딱 하나다. 그리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그 대가는 다 치른 것 같구나. 이젠 네가 네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다. 부디 앞으론 제발 정신 차리고 훌륭하신 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행동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끊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와의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속상하긴 했지만 그렇게나마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서 내칠 수 있게 되어 알터니가 빠진 듯 속 시원한 기분이었죠. 얼마 뒤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한 달 뒤 퇴원을 했고 이후 다리 재활과 화상 치료를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덕분에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제법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얼굴하고 손 많이 흉하지? 생각보다 화상 흉터가 심하게 남았구먼.
흉하긴요. 여보, 이건 당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계속 땅만 보고 다니지 말아요. 난 전혀 당신이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걸요. 내가 잠시 아팠더니 자존감이 수그러들었나 봐. 당신 말대로 나도 내 흉터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당신이 내 아내여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여보. 고맙긴요. 내가 더 고맙죠. 여보, 평생 가족들 위해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노년에 나랑 정말로 오순도순 즐겁게 편하게만 살아요. 남편은 지금 일을 그만두었고 저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된 남편을 왕처럼 극진히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집에선 우리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놀러 오는 제 딸들과 사위들은 차라리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아들의 얼굴이 훨씬 밝고 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의 사업은 바깥사돈의 말처럼 1년 뒤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 같은 아들을 보니 참 자랑스러웠죠. 그런 아들의 얼굴이 얼마 전 조금 어두워 보이더군요. 신경이 쓰여 저는 아들에게 넌지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들려온 아들의 대답에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어요. 사실 그동안 전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 오던 거 전부 무시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사업 때문에 접대차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유흥지점에 갔다가 아내랑 마주쳤나 봐요. 남자들 옆에서 술 따라주고 놀아주는 여자들 있잖아요. 글쎄 그 일을 하고 있었다네요. 그 여잔 제 친구를 모른 척하고 도망쳐 버렸다는데 아무리 장인 장모님께서 그 여자를 내쳤다곤 해도 그런 일을 하게 놔두신 걸까요? 장인 장모님 집이 망하거나 하신 건 아닌지 괜히 신경 쓰이네요. 미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좋은 분들이었던지라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반은 못 되는지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 액정에 며느리의 이름 석자가 뜨더군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원래였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전처 부모가 걱정된 건지 아들은 그 전화를 받더라고요. 술에 취한 건지 며느리는 쩌렁쩌렁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편은 마치 직접 통화를 하듯 며느리의 말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죠. 당신 술 먹었어? 아, 오늘은 낮부터 일하면서 거하게 취했지. 당신 친구한테 들었지? 나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래, 당신 부모님 댁에 무슨 문제 있어? 왜 그런 데서 일하고 있어? 문제는 무슨, 우리 부모님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나 집에 안 받아주더라. 어떻게 딸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제대로 직장 구해서 똑바로 사는 모습 보여주면 왕래는 하게 해주겠다는데 내가 학벌도 경력도 없는데 고작 취직해봐야 180, 200 초반 이렇게밖에 못 벌 거 아니야. 나 김주영이 그렇게 초라한 월급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절대 아니지. 그깟 푼돈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돈 긁어 모으려고. 근데 나 당신 친구 본 날 기분 잡쳐서 일하기 싫다고 버티다가 사장한테 뺨 맞았다? 처음엔 술도 공짜로 먹고 할만했는데 계속 진상들한테 물건 취급 당하면서 일하는 거 나 더는 못하겠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 여보, 당신 애 가지고 싶어 했잖아. 나 피임 시술한 거 물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좀 알아보니까 당신 사업도 다시 잘 되고 있다며. 당신 사업상 접대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해줄게. 이 정도면 당신 엄청 게이드가 아니야? 어? 두 분 아무 일 없으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자식 농사 재건하시는 일은 결국 실패하셨나 보네. 애? 가지고 싶었지. 근데 당신 같은 여자엔 절대 갖고 싶지 않아. 그건 애만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리고 난 그딴 짓 안 해도 정정당당하게 내 사업 잘 꾸려가고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처럼 더러운 사람 취급하지 마. 그리고 100, 200이 초라해?
진짜 초라한 건 당신 인성이야.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서 욕심과 허세만 가득한 당신 자신이라고. 단돈 100만 원을 벌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야.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나랑은 상관없지만 부디 당신 부모님들에게 똥물은 그만 끼얹길 바래. 난 이대로 당신 번호 차단할 테니까 2번 다신 연락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리곤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저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전 여자 보는 눈은 꽝인가 봐요. 앞으로 전 결혼 안 하고 2분하고만 행복하게 살래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해프닝을 제외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집안에 잘못 끼어든 불려우를 쫓아내고 보니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정말로 다시 여자를 만날지 아닐진 알 수 없지만 그땐 아들이 아주 오래도록 시간을 들여 천천히 누군가를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전 며느리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는 법이죠. 부모나 남의 노력의 대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려는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제 전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 운이나 배우자 운이 좋은 사람들도 항상 거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해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결국 전 며느리처럼 자본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힐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잃어버리게 되겠죠. 모쪼록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 옆에 가족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안에 사람을 들이실 땐 시간을 들여 천천히 결정하시길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